뭐라고? 한국이 핵탄두 840발을 배치했다고? 베이징과 워싱턴에 무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국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 곧바로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던졌습니다. 인민해방군 동부전선이 경계태세 최고 등급, 서해에 구축함 4척 추가 투입, 동북아 전체가 전쟁의 문턱에 섰습니다. 탄두 8톤, 마하 10, 지하 150m 관통. 미국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자 미국 본토마저 뚫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린 순간 이 괴물의 존재를 세계에서 가장 늦게 안 남자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막아라. 한국을 26년간 철저히 무시했던 미 국방부 최고 엘리트. 그가 한국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과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6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세계 최강이라는 확신. 그게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1초였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콜버그입니다. 올해 52세,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 소속 수석 분석관이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패트리어트 팩3 체계 설계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차들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 백악관에 올라간 핵심 평가 보고서, 그걸 쓴 사람도 저였죠.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비행 궤적, 중국 둥펑 시리즈의 탄두 분리 타이밍, 북한이 쏘아올린 모든 발사체의 낙하 지점까지 제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미사일 데이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작전실. 늘 그랬듯 7시 정각에 도착해서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서버 냉각 팬이 윙윙거리는 그 차가운 공간이 제 일터였습니다. 화면마다 전 세계 군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 숫자들을 훑으며 오늘의 위협 수준을 매기고 있었죠. 오전 9시 정례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헤럴드 웨인 국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이선, 오늘은 뭐가 특이한가? 26년 동안 수천 번은 들었을 질문입니다. 대답도 늘 비슷했죠.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쪽에 이스칸데르 증강 배치 움직임이 있고 중국 동부전구에서 둥펑 41 관련 차량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특이 동향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입에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26년째 그랬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천장에 매달린 경보등이 갑자기 빨갛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귀를 찢는 경보음이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죠.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분석관 12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에 한 줄의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발표. 현무호 탄도 미사일 840발 실전 배치 완료. 11초. 제가 그 문장을 읽고 다시 읽고 세 번째 읽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오타라고 생각했죠. 반드시 오타일 거라고요. 84발이게 아니면 8발이거나 840은 말이 안 되니까 확인해. 지금 당장. 헤럴드 웨인 국장의 목소리가 작전실을 갈랐습니다. 담당자들이 전화기를 움켜쥐었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잡아야 했죠. 4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담당 부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확인 완료. 현무호 840발 실전 배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고 셔츠 안쪽으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840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닌맨3가 400기입니다. 러시아의 야르스 약 300기, 중국이 둥펑 시리즈 전부 합쳐서 500기 정도. 그런데 한반도 남쪽 절반, 면적으로 따지면 인디애나 주만한 그 나라가 840발을 깔아놓았다고요? 사거리와 용도는 달라도 비해 정밀 타격 미사일만 따지면 그 어느 나라도 이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작전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벨이 동시다발로 울렸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벽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26년입니다. 26년 동안 전 세계 미사일이란 미사일은 죄다. 분석해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뭘 만들고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스크린에는 추가 정보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발사 방식 콜드 런칭, 착탄 정밀도 5m 이내, 지하 관통 깊이 150m 이상, 하나하나가 제 상식을 때려 부쉈습니다. 8톤짜리 탄두를 마하 10으로 날린다고요? 보통 탄도 미사일 탄두가 1톤에서 1.5톤 사이입니다. 8톤이면 그 8배, 무게가 늘면 사거리가 줄고 속도가 떨어지는 게 물리학의 기본인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뒤집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콜드 런칭이라는 세 글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30m 상공까지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 러시아의 대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의 둥펑 41 같은 괴물급 무기에서나 쓰는 방식이었죠. 그걸 8톤짜리 탄두에 적용했다고요? 기술적 난이도가 어느 수준인지 저는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케이팝이나 잘한다고 웃었던 그 나라가 옆자리에 앉은 루카스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톤을 마하 10으로 쏜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건가? 저도 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미 확인이 끝난 숫자들이었으니까요. 헤럴드 웨인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이선. 당신이 한국 쪽 정보를 관장했잖아. 설명 좀 해봐.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제가 한국 보고서를 항상 맨 마지막에 읽었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대충 넘겼다고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고분고분 따라 만드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깔봤다고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국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실패야. 그 한마디가 가슴팍에 못을 박았습니다. 작전실 한쪽에서 누군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긴급 논평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현무호는 지구 궤도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동급의 파괴력을 보유한 재래식 무기다. 프랑스 군사연구소 논평도 뒤따랐습니다. 비행 무기 가운데 세계 최강의 전략 자산.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급 억제력을 손에 넣었다. 회의실 전체가 짓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26년간 쌓아올린 제 전문성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경보음이 울리기 석 달 전, 모든 신호가 이미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무시하고, 넘기고, 비웃었던 보고서들 속에 답이 전부 적혀 있었다는 것을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해 봄, 워싱턴 DC는 포토맥 강변을 따라 벚꽃이 분홍빛 터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길을 차로 25분 달려 출근하면서 저는 전날 밤 받은 정보 요약본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곤 했죠. 6시 30분 기상, 샤워 15분, 토스트 한 장에 커피 한 잔, 판에 박은 듯한 루틴이었습니다.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저한테는 안정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 도착하면 냉각팬 소리와 형광등 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 자리는 가장 안쪽, 창문 하나 없는 구석이었지만 신경 쓴 적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는 건 하늘이 아니라 위성 데이터와 정보 보고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뭘 보고 뭘 안 보는지 그 선택 자체가 편향돼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한국 국방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꼴로 도착했는데 저는 그걸 책상 서류 더미 맨 아래에 꽂아뒀습니다. 항상 맨 마지막에 읽었고 솔직히 말하면 읽지 않고 넘긴 날이 더 많았죠. K9 자주포 수출 현황, 천국 미사일 시험 결과, 방산 예산 증감 추이. 내용이 뭐였든 제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 기술을 잘 소화하고 있네. 성실하긴 해. 독창성을 기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건네준 설계도를 정확하게 따라 짓는 시공업자 같은 존재였죠. 훌륭한 시공업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구내 식당줄에서, 브리핑이 끝난 뒤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들과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착하긴 하지. 시키면 잘해. 근데 걔네한테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곤 기대 안 해. 루카스도 그랬습니다. 저보다 5년 후배인데 중국 미사일 전문가로는 펜타곤에서 손꼽히는 친구였죠. 점심마다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세계 정세를 씹었는데 어느 날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네이선, 한국이 새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 들었어? 저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우리 거 본 뜬 거 아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나? 루카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우리 둘 다 몰랐습니다. 그 코웃음이 석 달 뒤에 얼마나 비싼 대가가 될지를요. 헤럴드 웨인 국장의 정례 브리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전 9시. 국장은 커피잔을 들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저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북한 순서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그 목록에 오른 적은 없었죠. 위협, 국가가 아니니까요.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동맹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던 건 신뢰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얕봄이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위협 지역마다 빨간 핀을 꽂아둔 지도였죠. 러시아 서부, 중국 동부 해안, 북한 전역, 중동 일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는 파란 핀 하나가 박혀 있었죠. 안전지대, 우방, 진경 꺼도 되는 곳. 그 파란 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저 아래쪽은 걱정할 일이 없다고요. 퇴근하면 버지니아 교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제닛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큰아들 패트릭은 대학 2학년, 작은 딸 소피는 고등학생이었죠. 일요일 오후면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우며 아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번은 패트릭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도 무기 꽤 잘 만든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고기를 뒤집으며 가볍게 대답했죠. 그건 원래 우리 기술이야. 한국이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거지. 걱정할 건 없어. 패트릭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을 믿었고 아버지인 저는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주말 아침에 동네를 조깅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 나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 10명, 20명. 아마 한 손에 꼽을 겁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마다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죠. 그해 여름,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부청장 자리. 26년 경력의 정점이었죠. 제닛이 샴페인을 따줬고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완벽해. 전문가로서 꼭대기에 섰고 가정도 탄탄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부족한 건 겸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저는 26년째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파란 핀 하나로 정리해버린 채, 그리고 바로 그 여름부터 제가 무시하고 넘긴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걸린 건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37개 지점에서 대형 구조물 건설이 동시에 포착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국가정찰국 위성 분석팀이 보내온 건데 제 책상에 도착한 건 다른 보고서들보다 이틀이나 늦었죠. 한국 관련이라 후순위로 밀려 있었으니까요. 7개.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지만 굵고 서류함에 꽂아 넣었습니다. 한국이 군사시설을 확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 신호를 묻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분기별 지출 내역을 검토하는데 낯선 항목 하나가 눈에 밟혔죠. 전략무기 대량 생산 라인 확장. 금액은 상당했는데 세부 내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죠. 이 항목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왜 없어? 한국 측에서 기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밀. 동맹국끼리 뭘 숨긴다는 건가?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오래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겠지. 수출이 잘 되니까. 그렇게 두 번째 신호도 넘겼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야간 가동에 들어갔다는 위성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한두 주가 아니라 석 달째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LIG 넥스원은 반년 사이에 엔지니어 수백 명을 채용했다는 인력 동향도 찍혔습니다. 특수합금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통관 데이터까지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데 모으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그림이었죠. 저는 그 퍼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조각을 흘끗 보고 서랍에 넣어버렸을 뿐이죠. 여름이 깊어질 무렵 중국 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흘러왔습니다. 정보 분석 회의 때 루카스가 보고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정보당국이 한반도 미사일 전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예요.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걱정한다고 그냥 한국 견제하려는 신경전이지. 헤럴드 웨인 국장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중국은 원래 한국만 보면 트집이야. 넘어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퇴근길 핸들을 잡은 손에 묘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죠. 중국 정보당국이 용도를 모르겠다고 인정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제닛이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니 그 불편함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 무렵 무시할 수 없는 게 올라왔습니다. 한반도 전역 37개 지점에 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배치되고 있다는 위성 분석 결과였습니다. 봄에 포착됐던 건설 현장들이 완공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숲속 깊이 숨겨진 시설들, 밤에만 불빛이 켜지는 공장들, 위장막으로 덮인 차량 행렬.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이동식 발사대. 이건 단거리 미사일에는 쓰지 않는 장비입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전략급 무기에 쓰는 물건이죠. 가슴이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파일을 뒤적이다가 한국의 기존 미사일 체계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현무 2 사거리 500km, 현무 3 순항 미사일로 1500km, 현무 4 탄두 중량 약 2톤, 전부 우리 기술이 뼈대였고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7개 기지의 대형 발사대라면 이 목록에 없는 뭔가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 괴물 미사일 현무다 석개발 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당시 저는 대충 읽고 코웃음 치며 닫아버렸던 문서였습니다. 탄두 8톤. 선전용 과장 광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능력이 있다고는 1%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성 사진을 보니 불안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만든 건가? 다음 날 아침 국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한국 쪽이 심상치 않습니다. 37개 기지의 대형 발사대가 들어가고 있고 방산업체 가동률이 비정상적입니다. 현무호라는 신형 미사일 개발 징후도 있고요. 해럴드 웨인 국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하지만 너무 매달리지는 마. 한국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그 세 글자가 저를 다시 안심시켰습니다. 맞아. 한국은 동맹이야. 적이 아니잖아. 뭘 만들든 우리한테 해가 될 리 없어.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불쾌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죠. 26년 경력에 이런 종류의 불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 안 보이고 정면을 바라봐도 형체가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지금 돌이켜보면 답은 이미 제 책상 위에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37개 기지, 야간 공장 가동, 특수합금 300% 증가, 중국의 우려, 대형 발사대, 퍼즐 조각이 전부 거기 있었죠. 조립하기만 하면 됐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석 달 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무시한 모든 조각들이 840이라는 숫자로 합쳐져서 제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겁니다.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경보음이 울린 펜타곤 지하 작전실. 840발 확인이 끝나고 작전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쏟아졌고 국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합참 의장이 30분 안에 브리핑을 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외치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숫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 840발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무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풀어야 했습니다. 분석팀이 한국 발표 자료를 긴급 번역해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펙이 한 줄씩 올라올 때마다 작전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콜드 런칭 방식, 착탄 정밀도 5m 이내, 지하 관통 깊이 150m 이상, 기본 사거리 300에서 500km, 탄두 경량화 시 최대 3000km 이상. 제가 먼저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8톤짜리 물체가 마하 10 초속 약 3.4km로 지표면에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는 순간 등골이 얼었죠. 폭약을 한 그램도 채우지 않아도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전술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이 나옵니다. 속도의 제곱의 질량을 곱한 값. 8톤 곱하기 마하 10의 제곱. 숫자를 적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미친 수치였거든요. 150m 지하 관통이라는 항목은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세계 어떤 지하 벙커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명중하지 않더라도 땅을 뚫고 들어간 충격파가 구조물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벙커 안에 숨어있는 인원은 직격을 맞지 않아도 압사하거나 내부 붕괴로 전멸하는 거죠. 바로 그때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비공개로 실시한 관통시험 결과가 일부 유출된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벙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현무호가 지하 150m 지점에 정확히 도달했고 그 충격으로 리히터 규모 4.5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 관측소에서도 잡혔다고 했죠. 루카스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직격 없이도 죽는다는 소리잖아. 지하에 숨어도 땅을 타고 전달되는 충격파의 내부가 무너져 기존 벙커버스터의 3배 파괴력이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긴급 보고서가 공유됐습니다. 현무호는 우주 궤도에서 낙하하는 운석의 지상 버전이다. 프랑스 군사연구소는 한 발 더 나갔죠. 무기 중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급 억제력을 확보했다. 제가 26년간 자부심을 걸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죠.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저는 시뮬레이션 팀에 긴급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현무호 840발이 동시에 발사되면 우리의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몇 발이나 잡을 수 있는가?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 담당관이 출력물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요격 가능 비율 30%. 나머지 588발은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회의실이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났습니까? 헤럴드 웨인 국장이 물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물체는 요격 가능 시간대가 극도로 짧습니다. 거기에 탄두가 8톤이니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서 디코이와의 구별이 어렵고 840발이 동시에 들어오면 방어 체계 자체가 포화 상태에 빠집니다. 담당관이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제가 26년간 설계하고 분석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체계가 한반도 남쪽에서 날아오는 재래식 미사일 앞에서 종이 호랑이라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죠. 그날 오후부터 세계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경계 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해에 구축함 4척을 추가 투입했다는 보고도 뒤따랐죠. 일본은 긴급 강료 회의를 열었고 방위백서에 한국 미사일 증강, 극도의 주시 필요라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러시아까지 한마디 얹었죠. 한반도 군사 균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하루 만에 동북아시아 전체가 경직됐습니다. 그 중심에 840발의 미사일이 있었고 그 840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남자가 펜타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헤럴드 웨인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이선, 백악관에 보고해야 해. 같이 가자. 국가안보 보좌관 앞에 섰습니다. 숫자를 읊고 스펙을 설명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했죠. 보좌관이 한마디 물었습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26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내놓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좌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서진 건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던 틀 자체가 산산조각 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엔진을 끄고도 한참을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에 아직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으면 뭔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제닛이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식은 저녁이 놓여 있었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 힘조차 없었죠. 나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 제닛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26년간 쌓아올린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침실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왜 안 봤을까? 신호가 그렇게 많았는데 37개 기지, 야간 공장 가동, 특수합금 수입 폭증, 중국의 경고까지 전부 내 손을 거쳐 간 정보였잖아.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안 본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었으면 첫 번째 신호에서 빨간 깃발을 꽂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파란 핀의 나라, 동맹, 성실한 학생,
관심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거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분석이라고 착각한 오만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옆에서 제닛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지니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가득했죠.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840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돼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신이 이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한 문장의 무게는 납덩이 같았습니다. 펜타곤 정문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때로 몰려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렸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증강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몰랐다고요? 우리가 무시했다고요? 고개를 숙이고 정문을 통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작전실에 들어가니 긴급 회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서 고성이 오가는 중이었죠. 한국에 즉각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런 규모의 무기를 배치한 건 동맹 정신에 어긋납니다.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대체 뭘 근거로 항의할 수 있을까?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자국 방어를 위해 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라고 모든 정보를 한국과 공유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감춘 건 수두룩했죠. 그런 주제에 한국만 탓할 수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을 지나가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 우리가 얕잡아 본 거야. 앞으로 한국 무시하면 안 되겠어. 하루 만에 인식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어제까지 케이팝 나라라고 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오후에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CIA, NSA, 국방정보국, 합참이 전부 모인 자리였죠. 주제는 현무호의 전략적 의미 분석, 기술, 지정학, 경제, 동맹 관계까지 전 분야를 총동원한 회의였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입을 열었죠.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던진 선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우산 아래 서 있지 않겠다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이죠.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언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무겁고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었죠. 제 말이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헤럴드 웨인 국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이선, 솔직한 발언이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야.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찾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제대로.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장의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관련 파일을 전부 꺼내 책상 위에 쌓았죠. 이번에는 편견 없이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펼치기도 전에 이메일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낯선 발신자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강태선. 소속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전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짧았죠. 네이선 콜버그 분석관님께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정보 공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고 미끼를 던진 건 아닌지. 하지만 메일을 열어본 순간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당신의 보고서들을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분석력은 뛰어나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편향이 심했죠. 어제 태스크포스에서 당신이 한 발언을 한국 대표단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오만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현무호는 무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이 생존을 걸고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진짜 전문가가 될 겁니다. 메일 아래에 첨부 파일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무 5개발 과정, 기술적 돌파 기록, 실패와 극복의 일지,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자료들이었죠.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운로드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죠.
현무호 프로젝트는 7년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 목표는 탄두 5톤이었는데 연구진이 기술 한계를 하나씩 돌파하면서 8톤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추진체 설계만 27번 갈아엎었고 콜드 런칭 시스템은 43번 실패한 끝에야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고 연구원들은 몇 년씩 가족 얼굴을 못 보고 연구소에 박혀 살았다고 했죠. 특히 고체 연료 기술 부분에서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연료 배합을 참고하긴 했지만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습도가 높은 한반도 여름과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연료 조성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겁니다. 베끼기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이었죠. 제가 26년간 무시했던 바로 그 독창성이.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무호 생산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약 1200곳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특수합금, 정밀 센서, 전자부품,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한국 국내에서 조달된 겁니다. 하나의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나라 전체의 기술력이 동원된 프로젝트였던 거죠. 파일을 읽으면서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도 새로 배우게 됐습니다. 강태선 박사가 보낸 자료 속에는 기술 문서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현대사를 정리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폐허 위에 남은 거라곤 사람뿐이었죠.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가전제품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했고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가 됐고 K2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장보고 잠수함 하나하나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현무호가 서 있었던 겁니다. 자료 속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침략의 공포 속에 살아온 나라입니다. 현무호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공격용이 아니었구나. 생존용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강태선 박사에게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얼굴이 나타났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네이선 분석관, 반갑습니다. 박사님, 왜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신 겁니까? 강태선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공개석상에서 인정한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동맹이죠. 다만 동맹이라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무호를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생존 때문이죠. 맞습니다.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정권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동쪽에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깊은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우리 땅을 지키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현무호는 그 의지입니다. 하지만 840발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수십 기입니다. 중국은 수백 기의 미사일을 우리 방향으로 겨누고 있고요. 840발이요. 최소한의 억제력입니다. 우리한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없고 핵무기도 없습니다. 현무호가 가진 전부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자리에서 바라보니 840이라는 숫자가 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핵, 서쪽의 거대한 군사력, 동쪽의 불안, 사방이 위협인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벼린 칼이었던 겁니다. 박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강태선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한국을 편견 없이 분석한 보고서를 쓰는 것, 그걸 미국 정부에 올리는 것. 이틀 밤을 꼬박 세워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현무호 재평가와 전략적 함의. 이번에는 한국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기술 혁신, 그리고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중심으로 썼죠. 헤럴드 웨인 국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거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분석입니다. 국장이 50페이지를 들어 올리며 눈썹을 치켜세웠죠. 당신이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쓴 건 처음인데 이번에는 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선. 훌륭해. 백악관에 올릴 거야. 보고서가 NSA, CIA, 합참에 공유됐습니다. 브리핑 요청이 하루에 3건씩 쏟아졌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앞에서 30분간 발표했습니다. 현무호는 위협이 아닙니다. 동맹국의 정당한 자위 수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이고 필요하다면 협력입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간 바로 그 주,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재개됐다는 위성 정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갱도 입구에 차량이 몰리고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장면이 찍혔죠.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현무호를 철수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었습니다. 말로 끝날 수준이 아니었죠.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끌어올렸고 서해에 구축함과 호위함을 추가 배치했다는 정보가 뒤따랐습니다. 펜타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이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했죠. 군부, 정보기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중국이 진심입니다.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 국장의 발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해럴드 웨인 국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이선, 당신이 지금 현무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것과 전쟁을 막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어깨에 올라온 무게가 숨통을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태선 박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현무호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생존용입니다. 그겁니다. 중국한테 설명해야 할 건 현무호의 위험성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한 자위권이었습니다. 프레임을 바꿔야 했죠. 여러분, 중국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현무호 자체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두려운 건 자기네 패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추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요.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국무부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미중 3자 군축 대화를 제안합니다. 한국은 현무호의 운용 원칙을 공개하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어 목적임을 문서화합니다. 중국은 동부전구 미사일 배치 정보 일부를 공유하고요. 상호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중국이 응하겠습니까? 응할 겁니다. 중국도 전쟁은 원치 않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체면입니다. 대화 테이블을 깔아주면 앉을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토론이 오갔고 반론도 나왔지만 결국 제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다음 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의 회담 제안이 전달됐죠. 처음에는 거절이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비공개 채널로 협상이 계속됐고 2주 뒤 중국이 조건부 수락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성의를 보인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동의했죠.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리기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국방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회담이었죠.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포함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서양 위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이 회담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한반도에 불이 붙는다. 동북아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6년간 미사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 입에 올렸지만 그건 늘 스크린 위의 숫자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전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진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죠. 강태선 박사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힘없이 평화를 외치는 건 구걸입니다.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말하는 건 협상이죠. 한국은 840발이라는 힘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 대화 테이블이 깔린 겁니다. 힘이 없었으면 중국은 코웃음도 안 쳤을 거예요. 무시했겠죠.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처럼.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이 회담에서 실패하면 전쟁입니다. 성공하면 평화고요. 26년 경력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회담장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가요. 긴 테이블 한쪽에 중국 대표단, 반대편에 한국 대표단, 그 사이에 미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각국 국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통역관들이 양쪽 뒤에 도열해 있었죠. 펜을 꺼내 메모지 위에 올려놓았는데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증강은 영내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규모 축소를 요구합니다. 한국 대표가 곧바로 받아쳤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 행위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첫 발언부터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고 한국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죠. 통역관의 목소리만 기계적으로 오갔습니다. 회담장에 균열이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측이 구체적 수치를 들고 나왔죠. 840발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공격 전력입니다. 최소 절반을 감축하십시오. 한국 측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감축은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숫자 노름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흔들릴 만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석에 앉아 저는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러다 회담이 깨진다. 깨지면 다음 수순은 군사적 대치고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날 오전 회담이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 수석 대표가 서류를 접더니 일어서려고 했죠. 그 순간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미국도. 우리 모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공통점에서 출발합시다. 중국 대표가 멈칫했습니다. 서류를 접은 손이 테이블 위에 멈춰 있었죠. 한국은 현무호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문서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방어 목적의 운용 원칙을 공개하는 거죠. 중국은 동부전구 미사일 배치 정보 일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의 카드를 조금씩 보여주면 의심이 줄어듭니다. 의심이 줄면 총구도 내려갑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끝나자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옆 사람과 뭔가를 속삭였죠. 한국 대표도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봤습니다. 3분쯤 흘렀을까요? 체감으로는 30분 같았습니다. 중국 수석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 조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해럴드 웨인 국장이 제 팔꿈치를 살짝 쳤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내내 그리고 밤늦게까지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죠. 한국은 현무호의 운용 원칙을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한반도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은 동부전구 미사일 배치 정보 일부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양측 다 100% 만족하는 합의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막았습니다. 진짜로 막은 겁니다. 협정문의 세 나라 대표가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26년간 모니터 앞에서 전쟁을 숫자로 분석해왔는데 진짜 전쟁을 막는 건 숫자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테이블은 840발이라는 힘이 깔아준 거였죠. 회담장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태선 박사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고문으로 와 계셨던 거죠. 걸음을 멈추고 마주 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손을 내밀었고 박사도 두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당신이 해냈군요. 박사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태선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편견을 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이선, 이제 당신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6년 동안 수석 분석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았지만 진짜 전문가라는 말을 들은 건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네바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쪽은 뜨거웠습니다. 전쟁을 막았다는 안도감, 편견을 깨뜨렸다는 해방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석 달 전 버지니아의 밤하늘도 별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끝난 뒤
세상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회담 직후부터 동북아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 준비를 중단했고 중국은 서해 군사훈련 규모를 줄였습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었죠. 하루아침에 평화가 온 건 아니었지만 총구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죠. 네이선 콜버그의 외교적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였다는 것을. 840발이라는 힘이 없었으면 대화 테이블 자체가 깔리지 않았으니까요. 펜타곤으로 복귀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전담 연구하는 팀이 신설됐고 제가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때 보류됐던 부청장 승진도 최종 확정됐죠. 분석관 10명을 모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한국은 동맹입니다. 그들의 강점에서 배우고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일이에요.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얕보는 사람은 펜타곤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놀라운 소식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600문을 추가 발주했고 또 전차 400대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국 미사일을 도입했고 호주는 한국과 합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현무호 자체는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술력이 다른 무기 체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반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현무호에 쓰인 고체 연료 기술이 민간 우주 발사체에 적용되면서 한국 우주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현무호 생산에 참여했던 1200개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편입됐고 특수 합금부터 정밀 센서까지 한국산 부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분야 고용도 2년 사이 15% 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쓴 돈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 겁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군사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현무호 사례 연구.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됐는가.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죠. 각국 국방 관계자, 학자, 연구원들이 한국의 사례를 배우러 온 겁니다.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혁신, 전략적 의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풀어냈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기술 강국으로도 우뚝 섰죠.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눈을 가렸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태선 박사가 초청해 주셨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박사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죠. 일주일간 한국을 돌았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경주의 천년 유적, 부산 해운대의 수평선, 제주도의 바람, 전부 인상적이었지만 전쟁 기념관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 분단의 상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죠. 국방과학연구소에도 들렀습니다. 현무호를 만든 바로 그곳이었죠. 연구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밤을 새는 건 당연했습니다. 가족 얼굴을 몇 년째 못 본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전시실에 현무호 실물 크기 모형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압도적이었죠. 20m 길이의 몸체, 거대한 추진부. 이걸 정말 만들어낸 거구나. 애닉과 아이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강태선 박사와 한정식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네이선, 한국은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줬으니까요.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미 협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동맹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럽고 존경받아 마땅한 나라였죠. 다시 올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와 제 책상을 다시 봤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죠. 빨간 핀과 파란 핀 사이에 새로운 색을 하나 더 꽂았습니다. 금색이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요. 위협도 아니고 단순한 우방도 아닌 배워야 할 나라라는 뜻을 담아서요. 책상 위에는 강태선 박사가 선물로 주신 현무호 소형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걸 봅니다. 동료가 한 번 물었죠. 네이선, 왜 한국 미사일을 책상에 놔뒀어? 제 스승이니까요. 후배 분석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똑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절대로 상대를 얕보지 마라. 작은 나라도 위대할 수 있다. 편견은 전문가의 적이다. 현무호 840발. 이 숫자는 한국의 생존 의지이자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힘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26년간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진짜 전문가가 되는 법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요. 끊임없이 배우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편견을 버리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죠. 각자의 역사와 강점을 가진 존중받아야 할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과 끈기와 혁신의 정신, 그걸 제 일에 녹여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수석 분석관 네이선 콜버그의 사연이었습니다. 840발, 탄두 무게 8톤, 속도 마하 10.4도와 패트리어트를 총동원해도 요격률 30%, 지하 150m를 뚫고 2m 4.5의 인공지진을 만드는 무기. 이걸 만들기 위해 추진체를 27번 갈아엎었고 120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연구원들은 몇 년씩 가족 얼굴을 못 보며 살았습니다. 베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뒤 세계 최강국의 방어 체계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밤을 새운 사람들이 빚어낸 840발입니다. 힘없이 평화를 외치면 구걸이고 힘을 쥐고 평화를 말하면 협상입니다. 한국은 840발로 대화 테이블을 깔았고 그 위에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